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 연구의 관점에서 본 DMZ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의 목표와 경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반도 분단과 경계 변화, DMZ의 형성과 성격의 변화, 마지막으로 평화지대 DMZ의 꿈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먼저 경계란 무엇인지, 한반도에서 경계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경계의 형성과 경계 넘기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의 경계적 성격과 평화지대로서 DMZ의 미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라고 하면 먼저 국경을 생각하실 텐데요. 경계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경계가 있겠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이나 바다, 그리고 산과 같은 곳이 자연적인 지리적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경계가 있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장벽이나 일상의 물리적 구조물들이 하나의 경계로 우리 일상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경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경이나 행정구역 등 이동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부여된 것이 제도적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판문점도 하나의 제도적 경계 또는 물리적 경계의 성격이 함께 가미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경계, 계급이나 계층, 종교나 젠더 등 사회적으로 형성된 경계들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경계도 있겠죠. 개인이나 공동체 간에 형성된 심리적인 경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의 경계도 있겠죠.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이나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계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계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계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영역, 그리고 사회정치적 관계의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경계는 흔히 한계,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선언적 실체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요. 경계는 처음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경계를 사이에 두고 형성되는 경계지대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계 넘기라는 행동도 있고, 다시 재경계화하는 모습 등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들로 인해서 경계가 변하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혹은 한반도에서 남 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다시 형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경계를 넘게 되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공간에서는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계 넘기를 통해서 경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처음에는 경계의 국경의 성격을 연구해 왔습니다. 실은 근대국가 이전의 국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서 선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경계 지대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경계선, 즉 국경이 만들어졌고, 국경은 주권이 미치는 공간, 우리와 타자를 나누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계가 이완되는 모습을 보였죠. 세계화는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이완시키면서 경계 넘기를 통한 소통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경계들의 이완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면 경계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이 경계를 다시 강화시켰는데요. 전염병 예방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난민 문제와 같은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른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위기는 유럽이나 북중미 지역에서 난민들의 대량 이동을 가져왔고 이를 막기 위한 장벽과 제도적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법에 따라서 새로운 경계 형성이 국제 문제로 확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분단과 경계의 변화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죠. 38선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분할 점령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됩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인민민주주의 개혁이라는 것이 진행이 됐는데요. 주요하게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이 일어났고 1946년 8월에는 산업 국유화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식민지 봉건 체제를 붕괴시키고 고지배층의 정치적, 경제적 토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인민민주주의 개혁하면 좀 낯설 텐데 이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형태의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북한 지역을 이탈하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계 넘기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산업 국유화와 토지 개혁 등 김일성 체제의 조치에 저항한 북한 주민과 기존의 지주 자본가, 종교인 등이 남한으로 약 8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방 전국에서 남한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실은 국가라는 단위에서 이탈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민 가고 싶어 해서 이민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가에서 국가로 이탈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 한반도의 해방 전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소련은 1947년 말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러한 저항 세력들의 이탈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요소들,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보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더 강화되고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 논쟁 들어보셨죠? 모스크바 3상 회의가 1945년 12월에 개최되는데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5년간의 신탁 통치가 합의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자유진영과 북한의 공산진영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서 사회정치적 경계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탄생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46년, 1947년 두 차례 개최되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면서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지만
북한이 이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남북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북한 지역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 등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북한의 남침이 있었고 유엔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선이 여러 차례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북한 지역에 약 70만에서 80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경계를 다시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1953년에 체결되면서 DMZ가,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휴전협상의 과정을 좀 보면요, 2년여간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회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실은 포로 송환 문제로 이 휴전협상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후방에서는 남북 모두 전시체제가 일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한반도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휴전협상에서 논의됐던 주요 쟁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만들고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엔 연합군과 공산층의 입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라는 것이 합의되었고, 비무장지대 폭은 남북 2km씩 합의 4km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유엔 연합군과 공산 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MZ의 형성과 성격의 변화를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이 공사정전협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는 목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합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북방 한계선 DMZ의 북측 지역 2km, 남측 지역 2km가 비무장지대이고요.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이 사진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남측 지역을 보면 민통선이 10km 정도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DMZ를 맞대고 있는 지역별로 접경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DMZ가 형성이 되면서 남북 모두 단절된 경계를 사이에 두고 분단되는 한반도 분단 체제가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DMZ는 비무장지대이고 남북을 가로막는 단절선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미소 냉전이 종결되는 과정 속에서 남북이 이 DMZ를 넘어서 교류와 협력을 하는, DMZ를 넘어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북의 경계 넘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처음으로 일반 교역이 시작됐는데요. 남북 간에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1990년도에 제정해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위탁가공 교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경협 활성화 조치 1994년에 경협 활성화 조치가 있으면서 점점 순차적으로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파란 실선이 연도별 남북 교역액인데요. 좀 증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면서 막대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수인데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남한의 주민들이 DMZ를 넘어서 초기에는 해로로 금강산 관광을 했었습니다. 1998년 해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그러던 것이 2003년 9월에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계를 넘어선 교류, 방문이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4대 경협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요. 2003년에 개성공단이 착공되었고 2005년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성공단 제품이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로 남북 교역액이 파란색 실선이 쭉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가 남북 교류협력,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황금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 금강산을 방문한 박광작 씨가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 간의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전면적인 남북관계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경계 넘기의 마지막 주자 개성공단이 남아 있었는데요. 개성공단도 2013년에 한 차례 중단된 이후에 결국 2016년 2월에 전면 폐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 2000년까지는 남북 경계 넘기의 시동기, 그리고 2010년까지는 성장기, 이후로는 최근까지 쇠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DMZ를 또 활용할 것인지, DMZ를 장벽이 아닌 소통과 교류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과거에 남북의 경계 넘기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면서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의 경계 넘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 아산과 북측이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이 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이 상호 협력하에 공단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아쉽지만 2013년 4월 일시 중단된 후에 2016년에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응으로 전면 중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편에 도라산역, 이 가운데
비무장지대가 두텁게 2km씩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고, 남측의 도라산역에서 잠깐만 올라가면, 실은 아마도 한 5km 정도만 가면 바로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이 나타납니다. 개성공단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 그리고 확정구역까지 개성시가지의 오른편과 아래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하나의 도시를 다시 만드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단계 100만 평도 절반 정도만 건설된 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은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까지 12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섬유, 봉제, 가죽, 가방 기업들이 73개로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개성공단 건립 이후에 꾸준히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북이 어떻게 개성공단에서 일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을 방문할 때는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지만 북한을 방문할 때는 북한은 남과 북이 서로 국가관계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방문증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비무장지대를 넘어갈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남북 출입사무소인데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서쪽은 개성공단을 바라본 출입사무소가 있고, 동쪽은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있는 곳에 출입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남북 출입사무소로 가는 길을 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개성공단이 한참 운영될 때는 차량에 태그를 달아서 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개성공단 1단계 시범단지 구역입니다. 이제 막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그런 시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안에도 몇 가지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패밀리마트나 그 안에 북한 노동자들이 또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 현지인들을 채용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면 북한의 현지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계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정교하게 가공해야 되는 작업인데, 개성공단 기업의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 수준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마도 남북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기술을 이전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인데요. 이렇게 프레스 작업이나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남성 노동자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봉, 섬유 기업들이 더 많이 진입해 있기 때문인데요. 왜 섬유 기업들이 이렇게 많죠? 라고 하면은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시기만 하더라도 이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 업종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유기업,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과 함께 북측이 개성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현대 아산에 사업권을 부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한의 영통사의 사진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있었던 유명한 절이죠. 남측에서 지원해서 영통사를 복원해서
복원이 완성된 이후에 진행된 봉헌 행사의 모습입니다. 저를 재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안에 다양한 문화재 작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통사 뜰에 문화재들이 놓여 있는데요. 실은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문화재 보호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여기는 고려박물관인데요. 아시다시피 고려시대에 고려 성균관이 있었죠. 이 고려 성균관 터에 개성에 고려 박물관이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성 부근의 문화 유적지를 분포를 보여주는 사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분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석관을 진열해 놓은 모습인데요. 실은 이것도 이제 문화재인데 제대로 보호가 안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남북이 협력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은 2007년 두 번째 남북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14선언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개성 지역에 박물관을 짓는 문제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교류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이렇게 민족의 유산, 개성 지역은 한반도에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함께 문화재를 보호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불상이 있는데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철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관광을 같이 갔던 분들 중에 불자분들은 이렇게 철불에 절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DMZ를 어떻게 평화지대로 만들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MZ는 1953년 7월에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결 아닌 종결을 맞으면서 분단된 선,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00년 이후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서로 이 DMZ를 건너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면서 DMZ가 조금씩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지대로서 DMZ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반도 분단과 평화의 상징이 이제는 DMZ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인들의 평화지대로 DMZ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지대로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구상하는 안들이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결국에는 전쟁을 막는 평화지대, 평화를 지키는 DMZ, 피스메이커로서의 DMZ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여러 차례 제안되어 왔습니다. 먼저 199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DMZ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었고요. 2010년에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UN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이 DMZ 생태평화적 관리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고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도 DMZ 세계평화공원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DMZ가 형성되어 있는데
먼저 남측에서 하성면 전류리, 장단면 동장리, 태풍전망대, 그리고 백마고지, 고성군 현내면을 중심으로 1단계 평화공원 조성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남북이 서로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도 평화공원을 이렇게 벨트로 형성되는 안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아쉽게도 남관계가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MZ 세계평화공원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관계가 좀 풀리고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DMZ를 비무장지대를 단절의 선이 아닌 평화의 공간,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